안녕하세요. 키노캔버스 별그물입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다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포스트 봉준호는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이야기론의 관점에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을 통해 독보적인 시네아스트로 등극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예술 혹은 산업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 괜찮은 작가와 감독들이 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봉준호가 부재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스트 봉준호의 부재를 개인적 차원, 그러니까 그만큼 재능 있는 감독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게으른 진단일 겁니다. 할리우드 장르라는 책을 쓴 토마스 샤츠가 할리우드의 진정한 천재는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현상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고찰돼야 합니다. 예술과 산업, 각각의 영역에서 괜찮은 작가와 감독들이 꾸준히 등장했음에도 둘을 아우르는 작가, 감독이 없는 건 예술과 산업을 잇는 다리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는 물리적인 인프라, 인적 연결망, 공적 제도를 일컫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술 영역의 작가들은 점차 고립됐고 산업군의 감독들은 기능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영화에서 산업과 예술의 연결성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애초에 영화는 산업이었습니다. 최초의 영화를 만든 류미에르 형제가 카메라이자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한 것은 상업적인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사의 혁명적 전기를 마련했던 프랑스의 누벨바그는 대체로 예술적 관점에서 회자되지만 누벨바그의 최후의 계승자라고 평가받는 에릭 로메르는 누벨바그가 저잣거리의 오락이었던 영화와 아방가르드의 결합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누벨바그는 영화적으로 급진적 미학과 대중적 장르의 결합이었습니다. 누벨바그의 주역들은 그저 대중적인 감독들로 치부됐던 히치콕, 오손 웰즈, 하워드 혹스, 더글라스 서크 등의 미국 장르 영화 감독들을 재발견했습니다. 피와 뼈를 가진 인간들의 삶이 투영된, 그래서 장사미사들의 유흥거리로 존재했던 영화가 없었다면 누벨바그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화의 상업성이 아닌 대중성입니다. 그저 돈만을 추구하는 상업성은 예술의 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이 대중의 삶을 반영하지 않고 그들과 호흡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족적 미학에 불과할 겁니다. 영화는 그럴 때 생명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영화는 예술이기 이전에 산업이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봉준호의 부재는 산업이나 예술을 넘어선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 닿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산업과 예술이 공이 토대로 삼고 있는 삶과 사회라는 층이 말입니다. 얘기가 사변적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저는 포스트 봉준호의 부재를 영화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네 삶과 사회의 지평에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이야기꾼이라는 에세이에서 이야기와 소설 그리고 정보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지혜입니다. 벤야민은 이야기꾼은 듣는 이에게 조언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도덕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제적 지침이기도 하며 또는 속담이거나 삶의 경륜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연속적인 삶의 지평을 제시했고 삶에서 삶으로, 손에서 손으로 뱃사람과 농부들에 의해 구전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은 삶이고 이야기는 삶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벤야민은 이제 이야기가 사멸하고 소설과 정보가 득세한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을 다루지만 소설은 고독한 개인의 심리와 연관됩니다. 그는 소설은 삶에 관해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고 소설을 쓴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서술할 때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을 극단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설은 그것이 결말의 끝이라고 씀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어렴풋이 떠올리도록 촉구하는 그 경계를 넘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벤야민에 따르면 소설은 소설 너머의 삶에 대한 지평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벤야민에 따르면 정보는 이야기와 더욱 대조되는데 정보는 그저 검증된 사실의 파편으로서 이야기의 해석적인 진폭을 전혀 지니지 못합니다. 정확히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벤야민의 이야기, 소설, 정보라는 구분은 서사학자 로버트 맥기의 이야기 삼각형과 유사합니다. 맥기는 이야기의 세 종류로 아크플롯, 미니플롯, 안티플롯을 제시하는데 대체로 벤야민이 말하는 이야기는 아크플롯에, 소설은 미니플롯에 대응합니다. 아크플롯은 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외부 세계의 갈등을,
미니플롯은 개인의 내적 갈등을 다룹니다. 아크플롯은 대체로 주인공이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지혜, 사회 규범, 이데올로기 같은 윤리적, 정치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미니플롯은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크플롯에서 제시하는 그런 윤리적, 정치적 지침이 명쾌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미로처럼 꼬인 개인의 내면과 관계의 복잡 미묘함 같은 것들이 부각됩니다. 안티플롯은 아크플롯의 특성들을 해체합니다. 아크플롯이 인과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성을 갖고 있다면 안티플롯은 우연적이고 비연속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아크플롯, 미니플롯, 안티플롯 중 어디에 속할까요? 대개의 훌륭한 영화들은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 역시 그렇습니다. 가령 살인의 추억은 표면적으로는 형사와 연쇄살인마의 갈등을 그린 아크플롯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판의 미로와 쉐이프 오브 워터로 유명한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 관해 논하면서 이 작품의 진정한 갈등은 형사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실제로 연쇄살인마를 검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단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시골 마을 주민들의 치안 따위에는 관심 없이 온통 각하의 안위를 보존하는 데 힘을 쏟아붓는 공권력에 있습니다. 권력이 자행하는 조직적인 살인과 폭력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될 만큼 당시 사회에는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공권력은 실질적으로 형사들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고 공권력에 순응하는 형사들은 그런 구조적 부조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능과 그에 대한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는 강압수사나 부실수사로 이어지고 범인 찾기는 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외적 갈등은 더욱 깊은 내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내적 갈등은 외적 갈등을 악화시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이처럼 아크플롯과 미니플롯의 성격을 고루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에서는 아크플롯의 인과적 구조만큼이나 그 구조 틈새에 도사리는 우연성이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에 안티플롯의 성격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들과 연쇄살인마의 대립, 괴물에서 한강에 출몰한 괴물과 한 가족의 싸움, 설국열차에서 꼬리칸 사람들과 머리칸 사람들의 대립, 기생충에서 하층과 상층의 계층 갈등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아크플롯의 특성을 띱니다. 로버트 맥기에 따르면 미니플롯은 아크플롯을 축소시킨 것이며 안티플롯은 아크플롯을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미니플롯과 안티플롯은 아크플롯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야기 삼각형이 튼튼하게 지탱되기 위해서는 아크플롯이 온전해야 합니다. 아크플롯의 위기는 미니플롯과 안티플롯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영화의 위기는 상업영화, 장르영화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견고하고 촘촘한 아크플롯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니플롯이나 안티플롯으로 변주될 때 더욱 풍성한 의미망을 형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봉준호의 부재는 영화 내적으로 볼 때 아크플롯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삶에 관한 은유라는 맥기의 관점에 비춰볼 때 그것은 영화 내적 차원을 넘어 삶에 관한 질문으로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봉준호식의 아크플롯이 더 이상 새롭게 출현할 수 없게 만드는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기에 따르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야기란 삶의 진실을 발견해내기 위해 삶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되 구체적인 삶의 감각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이야기란 반드시 삶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하지만 아무런 깊이나 의미가 없는 보통 삶의 단순한 복사판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현실을 재현하지만 현실을 넘어서는 지평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사건을 통해 구현됩니다. 맥기는 이야기적 사건은 등장인물의 삶의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는 가치의 변화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경험되며 갈등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건을 통해 주인공의 상황을 긍정에서 부정의 가치로 혹은 부정에서 긍정의 가치로 변화시킵니다. 맥기는 인간 경험의 한계까지 갈등을 깊고 넓게 전개하는 이야기라면 반드시 어긋남과 상반 그리고 부정의 부정이 포함된 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정의를 예로 들면 정의에서 어긋난 가치는 부당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의롭진 않지만 반드시 불법적이지는 않은 연고주의나 인종주의, 불합리한 관료주의, 편견, 갖가지 불공평함을 부당함의 예로 듭니다.
정의에 상반되는 가치는 불의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의 부정은 무엇일까요? 맥기는 부정의 부정이란 인생의 상황이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복합적인 부정을 말한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힘이 닿을 수 있는 한도가 부정의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의에 있어서 전횡이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합법적인 권력 자체가 불이한 성격을 지닌 경우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가령 어떤 인물이 부당한 일을 겪어 이를 해결하고자 애쓰다 불이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는 문제를 파헤치다 결국 그 불의가 정부나 공권력 같은 합법적인 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6월 민주항쟁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긍정, 어긋남, 상반, 부정의 과정을 충실히 경유하며 맥기의 말대로 우리를 인간 경험의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결국 시대적 부조리에 닿아 있음을, 괴물에서도 한강에 출몰한 괴물만큼이나 강두의 가족을 위협하는 게 국가 권력임을 보여줍니다. 마더는 숭고한 가치로 인식되는 모성이 실상 진실을 은폐하는 부조리의 근원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설국 열차에서 부정의 부정 상황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꼬리칸의 혁명가 커티스는 죽음을 각오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진격해 열차의 머리칸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열차의 설계자인 윌포드는 그가 일으킨 혁명이 인구 감소를 유발해 열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즉, 꼬리칸 사람들의 혁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혁명이 타파하려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정의 부정입니다. 맥기는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 간의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며 진정한 선택은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은 쉽습니다. 최선을 택하고 최악을 피하는 게 당연합니다. 선악 이분법의 서사는 삶이 지닌 복잡성을 간과하고 선택이 필요 없는 계몽으로 귀결됩니다. 실제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삶의 진실은 딜레마적 상황에서 옵니다.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선이나 두 가지 악 사이에서 차선과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부정의 부정 상황에서 선택은 참 난망합니다. 부조리한 구조를 수용할 수도 없고 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국 열차에서 꼬리칸 사람들은 머리칸 사람들의 압제에 비인간적 취급을 당하면서도 열차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열차에서 나가면 얼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머리칸으로 전진하길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꼬리칸과 머리칸 사이를 분주히 왔다 갔다 해봐야 그들은 결국 부조리한 구조 안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야기는 진정한 선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하려면 주어진 구조 바깥에 공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설국열차에서 남궁민수는 커티스에게 열차 앞문이 아닌 옆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차 밖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택하는 건 가짜 선택이지만 앞문이냐 옆문이냐 택하는 것은 진정한 선택입니다. 앞문을 열면 열차를 장악할 수 있지만 열차의 부조리한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옆문을 폭파시키면 구조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열차의 탈선을 유발해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딜레마적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커티스와 남궁민수는 진정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가짜 긍정이나 희망으로 관객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의 부정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플란다스의 개의 현남, 괴물의 강두 가족, 설국열차의 남궁민수처럼 구조 바깥을 모색하거나 견고한 구조 속 작은 틈새를 찾는 이들의 이상한 에너지는 봉준호 영화의 서사를 역동적으로 추동했습니다. 하지만 벤야민이 이야기꾼에서 말한 대로 이야기의 원천은 삶입니다. 봉준호 영화의 기이한 에너지 역시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포스트 봉준호, 즉 봉준호식의 아크플롯이 더 이상 새롭게 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그의 서사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던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부재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옥자에서 시골 소녀 미자는 자신이 기르던 슈퍼돼지 옥자를 구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중심부인 뉴욕으로 돌진하는 가공할 집념을 보여주지만 어쩐지 그 에너지는 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미자가 글로벌 기업 미란도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옥자를 되찾는 건 그 집념 때문이 아니라 황금돼지를 옥자의 몸값으로 지불한 덕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등가 교환이라는 자본주의의 규칙만이 통용됩니다.
이제 이 세계에 설국열차 바깥의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생충에서도 박 사장의 집을 점유하고 있는 기택내와 문강 부부는 각각 협력과 배신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협력이라는 최선의 조합 대신 배신의 조합을 택합니다. 저는 기생충을 처음 봤을 때는 파국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협력의 조합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느꼈고 두 가족의 연대 가능성이 간과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협력의 조합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폭망한 두 가족이 협력을 해봐야 어떤 시너지를 내겠으며 그 관계가 얼마나 갈까요? 그러니 애초에 그들에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제거해야 하는 치킨 게임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괴물에서 강두 가족이 혼자 남겨진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 약자의 연대나 설국열차에서처럼 부조리한 구조 바깥으로 나가는 선택지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조 바깥이 없는 세계에서 행위자가 구조를 가늠하고 인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있나요? 우리는 맥기가 말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나요? 한때 유행했던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삶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행동 양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바깥의 장소가 존재해야만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사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우파와 좌파의 정치적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오늘날의 좌파와 우파, 즉 불암한 좌파와 상인 우파,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좌파와 시장주의 우파의 적대적인 공존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을 공고히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거대 양당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사실상 한 개의 선택지에 불과합니다. 거대 양당은 요란하게 갈등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정치적 선택지들은 시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택지라 보기는 힘듭니다. 그들이 벌이는 권력 게임은 화려한 스펙터클로 장대한 서사시 같은 착시를 주지만 실상 진정한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영화와 같습니다. 정치란 본질적으로 선택의 공간을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는 일입니다. 거대 양당은 선악 이분법에 의존합니다. 악이라고 규정하는 상대를 절멸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인 것처럼 왜곡해 정치적 선택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신자유주의가 악이며 그 바깥이 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국열차 안에 머무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바깥의 공간이 부재하면서 진정한 선택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선택이 불가능해진 세계에서 영화는, 또 삶은 꼬리칸과 머리칸 사이의 순환, 거대 양당 사이에서 반복되는 진자운동처럼 지리멸렬해집니다. 봉준호 감독의 후기작들은 이제 부정의 부정 상태를 넘어서는 기이한 에너지 대신 부정의 부정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의 부조리함을 증언합니다. 그런 서사의 교착 상태는 영화의 내적 한계가 아닌 구조 너머를 넘보는 게 요원해진 구조 너머로 나가는 걸 기만적 시도로 만드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에서 기인합니다. 그렇게 서사의 역동성을 점차 잠식해온 한국 사회 구조 안에서 포스트 봉준호가 출연하기 힘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